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기처럼 증발해버립니다. 비명소리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공포로만 기록되는 곳. 한번 발을 들이면 죽어서야 시신조차 나오지 못한다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 끔찍한 심연의 실상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관리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그들은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과 그 일가족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토록 체계적이고 잔인한 국가주도의 인권유린 현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옥보다 더한 현실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잔인한 특징은 바로 연좌제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대가는 온 가족이 함께 치러야 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은 수용소의 높은 담벼락과 가시철 조망, 그리고 보위부원들의 매질이 전부입니다. 이들에게 자유나 희망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영혼을 파괴하는 경험입니다. 보통 체포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 차량, 이른바 까마귀라고 불리는 차에서 내린 보위부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구속영장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짐을 쌀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가족 모두를 거칠게 끌어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린 사람들은 며칠 밤낮을 달려 깊은 산속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수용소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입구에 도착한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거대한 철문과 당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기만적인 슬로건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되며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물론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빼앗깁니다. 낡고해진 수용소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가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영구히 차단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는 죽기 전까지 당을 위해 강제 노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수용소의 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입니다. 혁명화 구역은 운이 좋다면 5년에서 10년 뒤에 나갈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완전 통제구역은 말 그대로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문을 나설 수 없습니다. 시신조차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수용소 한편에 버려지거나 소각됩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유령들의 수용소인 셈입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새벽 4시나 5시, 날카로운 기상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변변한 이불도 없이 흙바닥이나 낡은 마루에서 새우잠을 자던 수감자들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점검을 받습니다. 아침 식사는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옥수수와 콩이 조금 섞인 정체 모를 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양이 너무 적어 성인 남성이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실한 식사조차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박탈당하기 일쑤입니다. 본격적인 노동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주된 업무는 광산에서의 채굴이나 벌목 그리고 가파른 산비탈을 개간하는 농사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기계의 도움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낡은 삽과 곡괭이 그리고 수감자들의 마른 근육만이 도구일 뿐입니다. 탄광 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가 가득하고 환기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벌목 현장에서는 거대한 통나무에 깔려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간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방해했다며 쓰러진 수감자에게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노동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노동은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탈수 증세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언 땅을 파헤쳐야 합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치료는커녕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된 수감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굳어버린 옥수수 떡 한 덩이를 씹으며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물이 없으면 삼키기 힘들 정도로 딱딱합니다. 수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극심한 허기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밭에서 일하다 발견한 쥐나 개구리, 심지어 소똥 속에 섞여 나온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까지 씻어서 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수용소 내부에서 뱀이나 곤충은 보기가 힘듭니다. 수감자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보이는 족족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배고픔이라는 본능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저녁이 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오면 생활총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신의 충성심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동료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비판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감시 체제는 수감자들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된 환경, 그것이 북한 당국이 노리는 수용소 통제의 핵심입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수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대 보건 규정이나 수감자 수칙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엽기적입니다. 도망치려 하거나 간수에게 반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허가 없이 음식을 줍거나 2명 이상이 모여 수다를 떠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 수칙을 어기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형벌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처벌 중 하나는 독방 혹은 처벌실이라 불리는 좁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방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을 만큼 비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창살 사이로 간수의 매질이 날아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관절은 비틀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폐인이 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숨을 거둡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공개 처형입니다. 수용소 내에서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수감자는 모든 수감자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이는 공포를 통해 남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수용소 측의 잔인한 전략입니다. 처형 방식은 주로 교수형이나 총살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형 전 보위부원은 수감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반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처형이 끝난 뒤에는 더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시신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동료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수감자들은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수용소는 더욱 가혹한 지옥입니다. 간수들은 여성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용품은커녕 비누 한 조각조차 귀한 이곳에서 여성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수들에 의한 성폭행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이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정치범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가의 묵인 아래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규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표창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노동 성과가 아주 뛰어나거나 간수들에게 극도로 순종적인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포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 역시 비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정치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학교 대신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난 곳이 수용소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회색빛 담벼락과 굶주림이 전부입니다. 외부 세계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수용소의 의료 환경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병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임종실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약품은커녕 소독약조차 부족해 상처가 나면 흙을 바르거나 소금물로 닦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염병이라도 도는 날에는 수백 명의 수감자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수용소 측은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격리하고 방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시신들은 수용소 뒷산의 구덩이에 한꺼번에 던져져 묻힙니다. 이름도 묘비도 없이 그저 번호로만 기억되던 인생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극은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의 심리입니다. 수용소에 배치되는 젊은 군인들은 입소 전부터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수감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수령님과 조국을 배반한 악마들이며 그들을 동정하는 것은 곧 반역이다라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어린 간수들도 시간이 지나며 폭력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수감자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스포츠나 오락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체제가 만들어낸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은 자신이 지키는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독재 정권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수용소는 수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촘촘하게 배치된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설령 철조망을 넘는다 해도 험준한 산악지형과 굶주린 짐승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인근 주민들의 감시망을 뚫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용소를 탈출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넘어온 생존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수용소의 내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이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생존자의 증언은 수용소의 실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단순히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수용소의 규모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 안에서 쓰러져 갔을 수많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용소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눈물 섞인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들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수용소의 높은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져야 합니다. 수용소의 비극은 그곳에 갇힌 사람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정보의 차단막을 통해 이 수용소들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정치범 수용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단순히 농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위장하며 외부 세계의 비판에 대해선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뻔뻔한 답변만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 그리고 함경북도 화성의 16호 관리소까지 산맥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감시탑과 수용시설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증거가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소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수용소의 위치가 외부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거나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 당국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수감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송되지 못한 병약한 수감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설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거대한 실종 사건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한낱 소모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들이 겪은 육체적 고통보다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급을 훔치고 매질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잘못을 고발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슬픔보다 저 사람이 남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눈물 섞인 참회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운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어쩌면 육체의 구속보다 인간이 가진 고귀한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여 오직 본능만 남은 짐승으로 만드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용소 밖의 북한 주민들 역시 이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리소에 간다는 말은 북한 사회에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사라져도 함부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 멀리 갔다는 은어로 상황을 짐작할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는 북한 주민들의 입을 막고 생각을 통제하며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수용소는 철조망 안에 갇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조망 밖에 2,500만 북한 주민 전체를 심리적으로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탈출해야 할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소의 담벼락 안에서 태어나 한 번도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적 없는 아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평생 탄광에서 곡괭이질을 하다 생을 마감하는 노인, 그리고 이름 없는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한 생존자는 한국에 도착해 가장 놀랐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야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밤은 오직 차가운 어둠뿐이었거든요. 그가 느꼈던 그 눈부신 빛의 감동이 언젠가는 북한의 어두운 산골짜기 수용소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정치범 수용소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의 시계는 고통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누군가는 차가운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가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그 단단한 철조망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이름들, 국가가 버린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먹고 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절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 끔찍한 심연의 실상을 마주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태어났다면,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그곳으로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잔인한 침묵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